그래서 이제 여왕벌은 알을 낳을 때 여기다 낳을 때는 일벌 알을 낳고 이 수펄집에다 낳을 때는 뭘 낳아요? 무정란을 낳아요. 자기가 몸에서 조절을 합니다. 그럼 이제 교미할 때는 이 뱃속에다가 수펄의 정충을 저장을 해요. 교미는 일생에 처녀 때 한 번만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처녀 때 몇 마리 오고 하는데 옛날에는 한 마리만 하는 줄 알았어요. 예?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다 한 마리만 하는 줄 알았는데 요새는 고속 카메라가 좋으니까 이것을 학자들이 그걸 계속 사진을 찍어 보니까 한 마리고 하는 게 아니라 한 4마리 내지 한 12마리 내지 한 15마리까지도 한다 이게. 근데 왜 여러 마리랑 하느냐? 자기가 우수원 종자를 계속 가지야만이 종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순놈이 이놈이 좋은지 저놈이 좋은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처녀 때 나와서 딱 내가 시집 갈 테니까 순놈들 따라와라 하고 페로몬을 분비하고 나가면은 순놈들이 냄새나고 이통자 쪽에서 막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일 잘 따라오고 힘준 놈하고 교미를 하는 거예요. 교미하는데 공중에서 합니다. 예? 멀리 가는 거는 집에서 한 2km 멀리까지도 가서 해요. 이렇게 바람 안 타고 아늑한 데로 가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따라오는 거를 이제 측정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교미를 하고 오면은 순놈의 생식기가 여기가 질이 있는데 여기가 생식기가 박혀서 들어옵니다. 교미하고 들어올 때는.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순놈의 생식기가 이 순놈의 생식기가 박히면 순놈은 교미하고서 죽습니다. 예? 그 죽는 것을 서로 하려고 하는 거지. 예? 그래도 그게 자기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데 생식기가 박혔으면 또 다른 놈, 순놈이 생식기가 박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일생에 한 번만 한다고 한 거예요. 예? 그런 것을 하늘에서 촬영을 못 할 때는 누가 봐도 생식기가 박혀서 언제든지 교미하고 들어오면은 생식기가 박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나 많으면 이틀이나 지나면은 그게 말라서 이제 일벌들이 빼주는지 스스로 빠지는데 이제 빠져요. 예? 처음에는 이게 딱 붙어 있다가. 그런데 하늘에서 여기 박힌 수포를 다른 놈이 또 가서 입으로다가 잡아 뽑고 자기 걸 또 넣는다 그래요. 사진 찍고. 나도 뭐 이렇게 사진으로만 그걸 찾은 걸 봤으니까 실제 뭐 산을 쫓아다니면 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4번 내지 한 10몇 번까지 하는데 정충 주머니가 있는데 정랑 주머니라고 해서 여기에 꽉 찰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순놈이 정액이 많으면은 몇 마리 안 해도 꽉 차는 거고 비실비실해서 정액이 적다. 그러면은 여러 마리를 더 하는 거죠. 예? 그렇게 갖고 새끼를 낳을 때 수정란을 만들 때는 여기다 일벌을 알을 낳을 때 수정란을 낳는 건데 이때는 그 정충을 한 마리 뽑아다가 알에다가 쉽게 해서 그 수정을 시켜가지고 낳고 이 수포를 낳을 때는 무정란만 낳는 겁니다. 그래서 일생에 한 150만 개 정도 알을 낳는다. 이렇게 합니다. 150만 개 정도. 예. 자, 이렇게 알을 이렇게 조그맣게 낳는데 알은 이렇게 약간 후였어요. 약간 찌다랗게 떡가래처럼 됐는데 임절미처럼 이렇게 돼서 동그라 가지고 약간 후여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반듯이 그 방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 놓습니다. 끄트머리가 붙여 놓으면 이게 부화해서 쓰러져 가면서 쬐끄맣게 구데기가 이렇게 타원형처럼 돼서 점점 커져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꽉 차죠. 꽉 차서 탈바꿈이 돼서 벌 모양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생기면은 21일 만에 또 아니면 16일 만에 24일 만에 태어나는데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제 한 요 정도 다 되면은 요때 뚜껑을 싹 덮습니다. 일벌들이 덮어 놓으면은 자기가 나올 때는 계란이 지가 깨치고 나오듯이 자기들이 이렇게 뺑 돌러 이빨로 안에서 좁습니다. 좁고서 지가 이제 밖으로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출방을 하죠. 그러면 다시 어린 일벌들이 터져 나온 자리를 다시 청소를 하고 다시 프로폴리스도 바르고 그 다음에 여왕벌이 다시 알을 가는 거죠.
자, 아까 착봉 벌이 이렇게 잘 이렇게 한 장 붙으면은 한 2,000마리 가깝게 붙는다. 이렇게 해서 같은 벌이라도 엉성하게 붙여서 1,000마리나 이 정도 뭐 1,000마리도 안 되게 붙이고서 벌 1m, 몇 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벌을 잘 붙여서. 근데 벌을 더웁게 하면은 약하게 붙고 춥게 하면 세게 붙습니다. 아까 보온을 안 했기 때문에 벌이 착봉이 좋고, 또 스티로폼이 앞으로 지금은 추우니까 그냥 잘 붙어 있지만은 조금 기온이 높아지면은 스티로폼이 따뜻하니까 나무통에 있는 소비보다는 조금 약하게 붙을 수도 있어요. 여름 같은 때는. 요새 봄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은. 자, 이렇게 해서 착봉을 해서 자기들이 잘 붙어야 여기 새끼를 온도를 올려준다. 자, 여기는 저밀방 위쪽에, 요 아래를 유가방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야, 이렇게 해서 이제 비닐계포를 덮었을 때와 그냥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벌이 34, 5도 정도의 육아를 온도를 올려야 하는데 여기다가 천만 덮으면 어떻게 돼요? 요 가까운 데는 온도가 열이 자꾸 발산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34, 5도 정도 열이 안 흐릅니다. 또 아까 이 뒤쪽에 이렇게 알이 안 갔었죠. 예? 식량만 이렇게 있고 아까 뒤쪽에 이렇게 앞쪽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갔지만 뒤쪽에 이만큼쯤 남았었어요. 벌집에. 아까 보면은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알 텐데 벌은 언제든지 벌통을 놨을 때 햇빛을 받는 요 중앙에서 약간 남쪽으로부터 이렇게 알을 갑니다. 남쪽으로 놨을 때. 그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가는데 이쪽은 얼추 다 갔는데 아까 요만큼쯤은 안 갔어요. 예? 여기 뒤쪽에 북쪽에 추워서 기온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요게 이제 더 기온이 높아지면 다 가요. 그럼 여기까지 다 가면은 뭐라 그러냐? 양봉인들이 귀 구석까지 다 갔다 그래서 귀산란 갔다. 이렇게 귀산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요 하얀 데는 왜 하얗냐? 여기는 벌이 식량을 주로 저장해 놓고 벌이 일벌이 한번 터져 나와서 한꺼풀씩 쌓이야 이렇게 시커머져요.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 하얀 겁니다. 예? 그런데다가 여기다가 천을 개포를 덮으면은 여기가 온도가 34, 5도가 안 올라가니까 새끼를 안 길러요. 여기 새끼 길러기가 나쁘니까. 그런데 비닐을 여기다 덮으면은 여기까지 34, 5도의 온도가 올라가기가 잘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길른다 이게요. 예? 여기까지 안 길르던 것은 이만큼 같은 벌 수에 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닐을 덮으면 그만큼 육아 면적을 넓혀서 강분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다 이렇게 그래서 요 양 구석만 안 가고 다 갑니다. 예. 뭐 봉독은 벌의 그 독에 독주머니에 있는 거를 뽑을 수가 없으니까 벌을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침을 쏘게 하는 거예요. 벌통 아까 앞에다가 이렇게 철사처럼 된 전기선을 쫙 있는 판이 있어요. 요만한 게. 그게 하나 나중에 하나 사시든지. 그렇게 해서 고로 이렇게 가면은 전기가 계속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전기가 탁 오면 어떻게 해요? 벌들이 갑자기 전기를 쓰니까 깜짝 놀라서 벌이 침을 탁 쏘아요. 쏘는데 박힐 데가 없어요. 유리니까. 그 우위가. 철사하고 유리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유리다가 독을 탁 품는 거예요. 조금씩. 그게 자꾸 쌓여서 마르면은 칼로다가 싹 긁어서 이 봉독을 채취하는 건데 지금 1g에 한 10만 원 정도, 8만 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예, 8만 원. 외국에서는 뭐 한 2, 3만 원도 하고. 요게 이제 봉독 채취기입니다. 요게 이렇게 네모진 거를 벌통 앞에다 놓고 이렇게 철사가 쭉 있는데 그 전기가 선을 통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다가 근데 벌은 한번 봉독을 몸이 있는 것을
쏟아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생기질 못해요. 죽지는 않지만 세력이 약화됩니다. 봉독을 계속 채취하면은. 예. 그래서 계속 벌을 좋게 해줘야 돼요. 봉독을 많이 채취하려면. 뭐 강구는 글자 그대로 아까도 6통 중에 가운데쯤에 벌이 좋은 게 있고 저쪽 끄트머리 나중에 준 거는 벌이 썰렁하잖아요. 그럼 벌이 좋은 거를 강군이라고 하고 약한 것을 약군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숫자가 적은 거. 그리고 항시 벌들은 약군에서 강군 쪽으로 몰리지 강군이 약군으로 가진 않습니다. 사람도 관직이 높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뭔가 학식이 높으면은 사람이 꼬이고 그 집에 사람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쉽게 얘기해서 도둑놈이라든지 돈이 없다든지 힘이 약하다, 나약하다 그러면은 그 집에 안 가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어야 하는데. 자, 그래서 강군위로 자꾸 몰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무리 벌을 잘 관리해도 약군, 강군이 있게 마련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적당한 시기에 강군에서 약군으로다가 보조를 해줘야 된다. 이게요. 그럼 그게 대개 언제쯤이냐? 스치로 보통은 한 5매 정도 산란이 가면 그때서부터 해줘야 돼. 왜? 조금 있으면 금방 내 분봉열이 나기 때문에. 분봉열이 일단 나면은 이게 처치곤란해요. 때가 지난다 이게 한마디로 분봉열이 나면은 쉽게 해서 그래서 나기 전에 해줘야 되고 나무통은 한 7매나 8매 이때쯤서부터 벌을 골라주면 됩니다. 이게 벌을 뒤집어 놓은 배에 나편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배 마디에서 이런 콘택트 렌즈 같은 얇은 낙의 밀랍이 이렇게 분비가 되면 이걸 제가 이빨로 물어다가 씹어서 벌집을 짓는 육각형의 형을 짚는 거예요. 자, 요건 뭐 서양종, 동양종. 서양종은 지금 본 것이 서양종. 동양종은 토종이라고도 하고 토봉이라고도 하고 재래종이라도 하는 옛날 약간 검고 좀 체구가 적고 세력도 약합니다. 근데 토종은 죽으면은 부고장을 옛날에 거기다 갖다 놓았는데 부고장을 갖다 놓은 거는 주인을 알아봐 가지고 띠들르고 나온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아니고 자세히 안 보다가 벌이 이렇게 마디마디가 있는데 이걸 마디를 이렇게 핀다든지 꿀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 속에 약간 허연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가서 부고장 갖고 있다가 자세히 가서 보니 꿀 들어오는 날 이런 날 우연히 일치로다가 이 지인을 알아보고 초상난 거 부고장 갖다 놓는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제 동양종이 좀 체구가 적어요.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주몽시 동명상황 이때서부터 인도,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런 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종은 1912년에서 한 16년 이때에 우리나라에 퀴겔겐 신부라는 분이 독일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으로 선교 활동을 할 때 이 양반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독일에서 자기 그 교회에서 지원해 주다가 지원 자금이 끊기고 하니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꿀벌을 갖다가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런 기록도 있고 또 우리나라 그 독일의 윤신영 씨라고 이 양반이 유학을 갔다가 이제 독일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양반이 유학 갔을 때 그때 배워가지고 갖고 왔다 하는데 불과 100년밖에 안 되는데 기록으로 남질 않아가지고 어느 사람께 제일 먼저 들여왔는지 분명합니다. 자료를 아무리 뒤집어와도. 두 분 중에 먼저 갖고 온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 2009년도에 우리나라 토종벌이 낭충봉화부병이라는 AI나 구제약 같은 바이러스가 와서 싹쓸이 했어요. 지리산 같은 때는 95% 정도 죽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는. 그리고 충청도나 경기도 같은데 듬섬듬섬 있어서 서로 질병이 옮겨가지 않을 자리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 낭충보병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중국에서도 이게 와서 싹쓸이 했고, 네팔, 뭐 베트남, 뭐 인도, 뭐 이쪽에서도 한바탕 버마 싹쓸이 하고서 우리나라 들어왔습니다. 뭐 벌의 종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탈리안, 카니올란, 코카시안 종이 그 서양종에는 대표적으로 있고, 또 동양종, 서양종을 나누기도 하고, 또 인도나 이쪽에 가면은 인도 최대종이라고 해서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나무 가지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벌집을 하나로 이렇게 크게 짓는 거 있어요. 예? 나무 한 나무에 벌집이 주렁주렁 달린 게 있습니다. 그게 인도 최대종이에요. 이게 큰 거는 길이가 얼마느냐? 1m 20 벌집이. 요거는 한 장이로 집니다. 이런 다른 동양종이나 이런 거는 여러 겹겹을 짓지만은 인도 최대종은 하나로 지어요. 하나로 이렇게 큰 가지 밑에 이렇게 비 안 맞게 거기다 짓는데, 비가 온다든지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벌들이 기와장처럼 착착착착 붙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서 자기 몸 위로다가 비를 피웁니다. 그러면 한 장에 꿀을 그럼 이것처럼 위에가 점일방이고 여기가 유화방이냐? 그거는 아니고, 얘들은 이쪽 한쪽이가 점일권, 한쪽만 점일권, 나머지는 유가, 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도 최대종이 제일 큰 종류입니다. 꿀벌 중에 인도 최대종이나 뭐 히말라야종 이런 것이 제일 큰 종이에요. 이 여왕벌만씩 합니다. 크기가 아까 본 여왕벌만씩이에요. 크기가. 자, 자연 분봉 새끼가 이제 벌통이 꽉 차면은 수펄도 길러놨겠다, 외부에서 꿀도 들어갔다, 또 식량도 많겠다, 식구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비좁으니까 나가서 살아야죠. 그래서 이제 분봉을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나무에 이렇게 일단은 가까운 나무에 달라붙어요. 그런데 기온이 출 때, 4월 초에 기온이 낮을 때는 위로 올라갈수록 춥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낮은 나무에 달라붙어요. 처음에 기온이 낮을 때. 그러니까 기온이 높아져 가면은 점점 높은 나무로 올라갑니다. 붙는 게. 자, 분봉열이 일어나면은 아까 수펄 먼저 길러놓고서 나중에는 요 밑에 땅콩처럼 여왕벌 왕대를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분봉열이 일어난 거죠. 또 합봉은 여기 아까 이제 뭐 약군, 강군이 있었는데 뭐 강군 거를 갖다가 약군에다가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무왕이 된 통이 있다 하면은 무왕통을 가지고 유왕통, 왕이 있는 데다 넣어준다. 무왕은 그냥 덮어야 스스로 벌이 없어집니다. 수명이 다 돼서. 그럼 어떻게 돼요? 얼른 무왕이 발견하면 왕을 갖다 넣어주든지 왕을 합치든지 벌을 합쳐줘요. 합쳐주는 것을 합봉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냥 합치면은 잘못하면 죽입니다. 세력이 강한 것이 약한 걸 죽여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개 연기를 해서 진정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중간에다가 합봉망이라 해서 동화될 수 있는 시간을 벌도록 이렇게 해준다든지, 이런 게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여왕벌이 여기가 가운데 들어서 이렇게 막 에워싸서 밤생이처럼 전체를 이렇게 울살 때 이게 공격하는 겁니다. 여왕벌이라고 해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일벌들이 뭐 대통령도 잘못하면 축출도 하잖아요. 예? 뭐 이라크 같은 데도 막 내쫓고 그렇잖아요. 일벌들이 저 여왕벌들 잘 묻으면은 남이 여왕벌 죽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특히나 교미하고 들어왔을 때 냄새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 공격해서 죽이는 것도 꽤 있어요. 예? 처음에 교미하고 들어왔을 때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벌통을 자꾸 내검을 하지 말아야 돼요. 교미하고 들어왔을 때는 가만히 놔두고서 자기들 스스로. 자, 이건 이동하는 거. 차에다 이렇게 싣고서 원래 싣고 갈 때는 저기 호루 같은 거 천막을 씌지 않습니다. 열나서 죽기 때문에. 그래서 열고 가고, 겨울에 추울 때 이동할 때만 이런 때나 호루를 씌고 가도 괜찮고, 그 나머지는 이렇게 열고 항시해요. 자, 분봉 나가면은 나이가 드신 분이 높은 나무에 올라가면은 받을 수가 없어요. 올라가 나무를 잘 타는 사람 아니면은.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날개를 잘라서 날아가지 못하게. 날개를 다 자르면 안 돼요. 왜? 이 벌을 꿀을 튼다든지 이렇게 할 때 떨어지면은 날개가 이제 확 떨어서 낙법을 써야 하거든요. 근데 날르진 못하더라도 사람들은, 유도를 배운 사람들은 낙법을 해서 자기 몸뚱이에 충격을 최소한대로 줄여서 막 맺혀도 괜찮지만, 그 낙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 유도하는 사람 탁 맺히면은, 아니 깨구리 발 짚고서 그냥 탁 맺히면 지가 낙법을 못해서 죽어버리잖아요. 에? 그 여왕벌도 날개를 다 자르면 그렇게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양쪽 날개 4개를 그냥 가위에다 인정사점씩 딱 자르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날르지 못할 만큼 최소화해서 자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나머지 날개짓이라도 해서 떨어지는 것을 최소화해요. 제가 해보니까 큰 날개, 적은 날개가 있어요. 양쪽에. 예? 속이 적은 날개 위에. 그러면은 큰 날개 중에 제일 이렇게 넓은 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날개가. 예? 넓은 데를 이렇게 고기 한 절반 정도 잘라주면은 전체 기대에서, 그러면은 나머지는 날려진 무도입니다. 날려 도망가지 못해요. 이렇게 해서 분봉이 그래도 나와요. 안 나오는 건 아니고, 나왔다가 어떻게 돼요? 못 날아가니까 다시 제 집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1번 날이 반란을 일으켜요. 왜 여왕벌 너 나가자니까 왜 못 날아가냐? 날개 잘라서 못 나가는 줄 모르고, 그래서 다시 공격하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분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빈통을 벌통 있던 자리에다가 얼른 갖다 놓고서 이 통을 딴 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분봉 나갔다 여왕벌이 안 따르면 나무에 붙었다가 다시 다 두릅니다. 그럼 고루 두르면은 자연스럽게 분봉이 두르는 것처럼 할 수도 있어요. 자, 벌은 밀원을 찾든지 또 아니면은 뭐 분봉 나와서 어디를 찾든지 자기들이 춤을 춰서 알려줍니다. 춤을 추는 거를 꼬리춤이라고도 하고, 꼬리를 이렇게, 아까 벌 꼬리 있는 쪽을 이렇게 흔드는 걸 꼬리춤이라고 그래요. 이 원무라는 것은 8팔자처럼 이렇게 돌아서, 요거는 해하고 이 벌집의 각도를 가리켜줘요. 구름이 쪄도 벌들은 압니다. 가시광선을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사람은 가시광선을 못 보지만은 벌은 봐요. 그래서 해가 지금 흐려도 어느 방향에 있다, 내 집하고 각도가 몇 도가 된다, 이거를 춤을 춰서 가르쳐줘. 그러고서 그러면은 여기서 방향이 거리가 2km냐 1km냐 500m냐 300m냐, 이거는 뭐로 가르치잖아? 꼬리 흔드는 횟수로 가르쳐줘요. 그래서 요거를 발견한 사람이 호주 사람인데, 요것을 발견해서 노벨상을 탔습니다. 에? 노벨상을. 네. 벌은 이 뒷다리에 다리가 한쪽에 3개씩 6개가 있는데, 요 뒷다리 중간에 털이 송송송송 나온 데가 다른 데도 있지만은 그런 자리가 있어요. 거기다가 혀로다가 꽃가루를 개가지고 거기다가 자꾸 중간 다리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붙여서 나중에는 고추 씨앗 많게 붙여가지고 집으로 옵니다. 요거 경단 만든다. 경단. 거기에 그런 자리가 있어요. 붙이는 자리가. 그래서 집이 와서 두 다리를 이렇게 비비적거려서 그 벌집 안에다가 딱 떨어뜨리고 이빨로다가 다져서 거기다 화분을 저장해 놨다가 새끼 기를 때 필요에 따라서 자꾸 주는 거죠. 근데 벌이 꽃가루가 여기 들을 때 하고 벌집에 저장했을 때고 맛이 틀려져. 왜? 그 안에는 온도가 34, 5도 되니까 숙성이 돼서 쉽게 해서 벼는 것처럼 뜹니다. 매주 뜨듯이 화분이. 그래서 유럽 같은 데서는 오히려 그게 숙성된 거다 해서 더 비싸게 거래가 됩니다. 근데 벌집을 부셔야 돼요. 빼기가 쉽지가 않죠. 네. 벌은 요 가슴 옆에 기문이 있습니다. 마디마디에 옆에 조그맣게
눈이 잘 안 보일 정도. 이게 숨 쉬는 숨구멍이에요. 숨구멍. 근데 거기에 달라붙는 기생충이 있어요. 기문응애라고 해서. 근데 이것도 큰 피해를 주는 건데 그거 걸리면 벌이 죽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 기문응애가 두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없어요. 예. 도봉. 글자 그대로 도둑질하는 벌이요. 도둑질은 아까 문 많이 열어놓지 말라 했고 도둑질에서 막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문을 막아주면은 도둑질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는 놈도 막아주고 도둑을 당하는 놈도 막아줘야 좋아요. 도둑질을 할 때는. 그렇다가 시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열어줘야죠. 계속 하루 종일 막아놓으면 다 죽어버려요. 깼다가 뭐 잘못하면. 그리고 이제 사양액. 벌은 설탕물을 녹여서 주는데 약 1.5대 1. 설탕을 무게를 1.5, 물을 1의 비율로 타서 주라. 이 경우는 대개 벌이 제일 좋아하는 이렇게 당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설탕물을 녹일 때 이렇게 손으로 비벼봐야 돼요. 다 녹았느냐 안 녹았느냐. 덜 녹은 걸 하면은 다시 가라앉습니다. 다시 설탕이 그냥 있어서 젖을 때 완전히 젖어주는 게 좋고 또 간혹 가다가 내 집에 생수가 없고 뭐 이렇게 수돗물로 주면 어떠냐. 수돗물도 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수돗물이 금방 염소 소독을 너무 많이 했을 때는 조금 그 물을 하루 정도나 몇 시간이라도 떠놨다가 증발된 다음에 주는 것이 좋습니다. 뭐 없으면 그냥도 줘야지 뭐 어떻게. 자, 전량은 글자 그대로 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전량됐다. 전량됐다. 옛날에 뭐 3일 굶으면은 놈이 담 뛰어넘지 않고 담 뚫지 않고 도둑질 않는 놈이 없다는 식으로 벌들도 전량이 되면은 도둑질하는 습성이 강해집니다. 그럼 아주 벌 보기 곤란해. 벌만 뚜껑 열고 이렇게 들기만 하면 다른 벌들이 죽게 생겼는데 죽기 살기로 대들어야죠. 안 그래요? 나도 먹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평상시에 밥을 넉넉하게 줘야 벌 관리가 편해집니다. 습성을 한마디로 도둑질하는 습성을 갖지 않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로 말하면 인성이 나빠지는 거죠. 악조건에서 계속 살았다 하면은 그런 식에서 사기꾼 아버지 밑에서 사기하는 거나 배우는 거고 도둑놈 자식은 도둑질하는 것부터 배우는 거 아니에요. 벌이 도둑질하는 것을 배우면은 그 버릇이 자꾸 때만 되면 돋아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밥을 넉넉하게 주고 벌을 볼 때도 빨리 보고 빨리 덮어야 돼요. 이 벌도 별로 달라붙어 있지 않은 벌집을 내놓고서 오랫동안 있으면 냄새 맡고 다른 벌이 달라붙어서 거기서 뽑아갑니다. 꿀을. 그러면은 그 벌이 돌아가서 자기 식구들을 또 데리고 와서 자꾸 이렇게 쌈이 나요. 그래서 신속하게 보고 신속하게 넣고 증이 오래 보여야 될 때는 빈 꿀 들어있는 소비를 차라리 빈통 같은 데다 넣어놓고 뚜껑을 덮어놨다가 귀찮더라도 이렇게 하고서 다시 넣어주고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꿀벌은 하루만 굶어도 죽습니다. 맥이 없고. 그리고 벌들이 이제 전량이 되면 뭐부터 죽이느냐? 자기 새끼부터 죽여요. 왜? 태어나봐야 여러 식구 식량도 없고 돈도 없는데 자식 많이 낳아봐야 그렇지 않냐. 새끼를 죽이는데 새끼도 투자한 가치대로 투자 가치가 적은 것부터 죽여요. 알이나 어린 새끼부터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봉충을 나중에 죽입니다. 아주 이제 꿀이 거의 없으면 봉한 것까지도 긁어내버려, 파내버려. 그래서 자기들 죽고 최후에 누구를 보호하느냐? 여왕벌을 보호합니다. 일부 벌이 이렇게 아주 그 여왕벌을 중요시하는 본능이 있어요. 마지막에 가서 여왕벌이 죽습니다. 그리고 전량되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꿀물이나 설탕물을 이렇게 뿜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살려야 되고, 겨울 같은 때 전량이 됐다. 이때는 설탕물을
없으면 쥐와 같지만 그러면 배탈이 나서 죽어요. 왜? 이당류를 단당류로 변화시켜야 하는데 추울 때는 그 효소가 작용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따뜻하게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전화된 식량, 미리 식량을 꿀이 아니라도 소비에 저장될 거를 주면은 괜찮습니다. 이런 걸 한 장을 넣어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바로 또 먹고서 깨어납니다. 노제마병은 꼭 걸리는 시기가 벚나무 꽃 필 때부터 아가씨 때만 주로 생겨요. 방꽃 피면 날씨가 더워지면은 여름에 감기가 겨울에는 잘 걸리지만은 여름에 잘 안 걸리지 않아요. 이 노제마병도 더워지면 안 걸려요. 딱 또 아주 추울 때도 안 걸려요. 요새 이렇게 추울 때는 번식을 못합니다. 포자가. 대신에 4월달 참나무 꽃이나 벚나무 꽃 필 때부터 아가씨 때가 제일 많이 걸린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낭충봉화엽배병은 토종벌에만 걸리는 바이러스 병이요. 요건데 서양종에는 이 낭충봉화엽배병이 오지만은 서양종은 감기 정도 오는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병이로 치지도 않습니다. 서양종은. 부조병은 유충이 죽는 질병으로 유럽 부조병, 미국 부조병이 있다. 석고병은 유충서 번데기로 변하는 과정에서 하얗게 부풀어 가지고 곰팡이 종의 진균의 일종입니다. 무종 같은 이런 게 생기는 건데 허옇게 부풀어져서 커졌다가 나중에 이제 말라져 가면 또 새카맣게 미이라가 되고 그놈을 벌들이 이제 말라서 줄어들어야 물어다 버려요. 그럼 그때 출입구 앞에 보면 보립살 같은 것처럼 이런 게 많이 나오면은 이 석고병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안에 하얗게 죽은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설사병은 벌들이 똥이 꽉 차서 벌이 병나서 죽는 것을 말하는 거고, 마비병은 대개 월동 냈을 때 습기가 차게 벌을 월동을 내면은 저 마비병이 잘 걸립니다. 겨울철에는 습기를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논이나 이런 지륵당 같은 데 월동을 낸다든지 아니면 벌을 북향이로 월동을 낸다든지 동향이로 월동을 낸다든지 이랬을 때 또 앞을 전면을 춥지 말라고 뭐를 이렇게 가려줬다 계속.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안에 환기가 안 되니까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안에가 습기가 많아지면은 마비병이 걸렸는데, 마비병은 벌 몸의 표피에 털이 송송송송 눈이 안 보이지만 나 있거든요. 요것이 싹 빠져요. 싹 빠지면 어떻게 돼요? 제 대머리처럼 맨질맨질해집니다. 벌 체표가. 그러니까 벌 체표가 맨질맨질하고 출입구 앞에다가 갖다 물어다 버렸는데 죽진 않아서 꿈틀꿈틀해요. 아침에 보면 배가 불러가지고. 요게 마비병입니다. 예. 뭐 당비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당비. 포도당 대 과당의 비율을 말할 때 꿀의 순도를 뭐 이렇게 비교하고 술의 성분을 비교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꿀이 다 당비가 똑같지는 않아요. 과당이 높은 꿀이 있고 포도당이 높은 꿀이 있고, 국내 꿀 중에 포도당 비율이 제일 높은 꿀이 뭐냐? 유채꿀이에요. 유채꿀은 포도당이 1일 때 과당이 약 0.97이나 9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대1 정도가 되죠. 그럼 아가씨 꿀은 얼마가 되느냐? 포도당이 1일 때 과당이 1.5 정도 됩니다. 1.5, 1.6. 그러면 국내에서 제일 과당 비율이 높은 꿀이 뭐냐? 밤꿀이에요. 1.7, 뭐 1.8도 나옵니다. 2.0도 나오고. 그래서 과당이 높은 꿀은 소화 흡수가 조금 늦어지고, 포도당이 많은 꿀은 소화 흡수가 빨라요. 위에서부터 흡수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라톤 선수가 운동을 하다가 음료수를 마신다면 포도당이 많은 꿀을 먹어야
빨리 흡수가 돼서 나머지 남은 뛰는데 체력을 보충해 주는 거고, 당뇨병 환자가 꿀을 먹는다. 포도당이 많은 꿀을 먹으면 당이 빨리 올라가서 안 좋습니다. 그럼 과당이 많은 꿀을 먹으면 서서히 흡수가 돼서 당이 올라가는 것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럼 뭘 먹어야? 밤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뭐 의사들은 당뇨 환자는 무조건 단 거 먹지 말라고 하는데, 경험에 의해서는 밤꿀 같은 것을 적당량, 많이 먹는 건 안 좋지만은 먹어주는 것이 괜찮습니다. 자, 탄소비라고 해서 꿀의 탄소비. 아마 여러분들 꿀을 살 때 뒤에 표기에다가 탄소비 마이너스 24 퍼밀, 이렇게 프로테지에다가 옆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더 쳐 있는 게 퍼밀이라고 읽습니다. 퍼밀. 탄소비를 이렇게 하는데, 이 탄소비가 어디 쓰는 그 측정기냐 하면은 연대 오래된 거, 쉽게 해서 측정할 때 탄소 측정을 해갖고 하는데 그런 기계입니다. 요걸 가지고 꿀의 성분 분석에다가 응용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 뭐 우리나라만 가짜 꿀이나 설탕 꿀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미국서도 한때 60년대에 오렌지다가 꿀을 섞어서 판다고 해서 했는데, 약삭 바른 사람이 오렌지다가 설탕을 섞은 거예요. 그래서 녹았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당도 때문에 잘 소비자들이 꿀인지 설탕인지 잘 분간 못하니까 자꾸 가짜 꿀이 성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잡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탄소비를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설탕하고 꿀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원소가 있어요. 뭐 C3 식물, C호 식물 이렇게도 표현하고, 쌍떡잎 식물, 애떡잎 식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쌍떡잎 식물은 콩나물을 여러분들이 사다 먹어보면은 콩나물이 나오면은 콩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떡잎이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딱 갈라지잖아요. 새싹처럼. 이게 쌍떡잎 식물이에요. 애떡잎 식물은 옥수수 이런 걸 심으면은 이파리가 하나로 쑥 올라옵니다. 하나로. 이거 애떡잎 식물이에요. 근데 설탕을 만드는 원료인, 쉽게 얘기해서 사탕수수나 옥수수나 이런 걸 전분을 가지고 엿이나 과당을 만들 수 있는 옥수수는 애떡잎 식물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가짜 진짜를 응용하는 거에 탄소비입니다. 그래서 옥수수나 사탕수수는 탄소비가 마이너스 11퍼밀이 나와요. 예? 설탕을 준 거는. 그리고 꽃꿀, 밀원식물에서 나오는 것은 무조건 마이너스 24퍼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1하고 24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18 정도 나오면 얼마가 되느냐? 설탕이 절반 정도 섞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꿀을 산다. 뒤에 이런 표기가 되어 있다면은 마이너스 24 이하 나올수록 좋고, 그럼 26 나오면 더 좋고, 24 나오면 덜 주냐? 그 정도는 아니고, 식물에 따라서 또 아니면 그때의 꿀을 뜰 당시에 햇볕의 강도가 얼마나 잘 광합성을 이루어졌나에 따라서 같은 아가씨 꿀이라도 마이너스 24가 나올 수도 있고 25가 나올 수도 있고 26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꿀은 다 순수한 꿀이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파는 거에다가 이게 써 있나요? 탄소비가? 자신 있는 사람은 쓰고 자신 없는 사람은 안 쓰고, 거기다가 자신 없는 꿀 중에 사양꿀이라고 표현된 거는 거기에 마이너스 12라고 자기들이 적는데 그거 12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내가 검사를 수없이 해봤기 때문에 11 정도 나와요. 설탕만 계속 주면. 그거를 조금 올려서 12 정도 나온다 해서 사양벌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도 요 이제 수분 측정기는 여기다가 꿀을 살짝 발라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수치가 나옵니다. 수분이 뭐 좋은 거는 18%,
또 아니면 19%또 법위로는 20%까지 허용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요것이 어떻게 돼요? 25 심은 거는 30% 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는 완전히 물꿀이죠. 물꿀. 꿀물. 진한 꿀물. 벌이 꽃에서 금방 따온 거는 진한 꿀물입니다. 요걸 집이 갖고 와서 날개로다가 계속 선풍을 해서 수분을 증발시켜서 갖다 저장을 하고 완전히 수분이 숙성되면은 뚜껑을 완전히 봉한 것을 봉개꿀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벌이 먹었다 뱉었다 이감에 날개짓을 해서 최대한대로 수분을 증발시킨 효소가 살아있는 꿀이 진짜 좋은 꿀입니다. 이것도 기계에다 넣어서 수분은 요즘 얼마든지 뽑습니다. 한 40도나 41, 2도나 이렇게 끓이고 진공을 걸으면은 그 정도에서 막 꿀이 끓어요. 농축기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향도 날아가고 효소도 죽어버리고 아무래도 벌들이 자연 34, 5도에서 증발시킨 것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꿀에 색도가 있어요. 색도. 예? 꿀에도 엷은 아가씨 꿀이 제일 엷은 꿀 중에 하나가 아가씨 꿀이에요. 세계적으로도. 그럼 선진국에서는 제일 상등 꿀을 뭐로 치느냐? 색도가 좋고 맛이 은은한 거. 왜? 식품에다 넣어야 그렇게도 식품의 맛이 변화나 색의 변화를 안 주기 때문에. 그럼 밤꿀 같은 거는 하등 꿀이에요. 식품으로 치면은. 근데 대신에 밤꿀의 약용이 항산화 물질이 높고 하다 보니까 밤꿀은 가격이 높게 외국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소나무꿀이라고 있어요. 소나무꿀은 소나무에서 꿀이 나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감로꿀입니다. 감로꿀. 가을에는 소나무꿀 낙엽송이나 잣나무에서도 꿀이 나는데 그게 소나무에서 꿀을 분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되면 딱정벌레나 이런 그 벌레가 있어요. 그게 그 수액을 먹고 오줌 싸는 걸 빨아오는 겁니다. 네? 쉽게 해서 감로꿀이. 여름에 또 6월에는 감로꿀이 진딧물 같은 게 먹고서 수액을 빨아먹고 분비하는 것을 또 빨아온 거고 이런 게 섞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색깔이 검습니다. 밤꿀처럼. 자, 벌꿀의 규격 기준은 식약청에서 정해주는데 수분, 뭐 전하당, 뭐 삼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뭐 항생제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런데 탄소비는 없습니다. 탄소비가 자꾸 넣어달라고 우리가 하는데도 안 넣어줘요.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도 없다 해갖고. 그런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악용을 하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예? 또 농가들도 마찬가지고. 탄소비를 측정하는 기계가 일반 시중에 나와 있습니까? 그럼요. 저희 조합에도 내가 있을 때 사서 그 수억씩 가요. 하나가. 한 대가. 예. 기계 한 대가 수억 갑니다. 비싸. 그러나 그 개인들은 묻어고 협회도 있고 조합도 있어요. 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조합에서 수매할 때 다 해서 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탕, 무, 설탕을 주면은 그게 쌍떡잎 식물이라 해서 그거는 또 탄소비가 24가 잘 나와요. 요런 맹점 때문에 탄소비를 적용을 식약청에서 넣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이 자꾸 강화되고 있다는 거. 근데 사탕무 탄소비로는 가려내지는 못하지만은 대신에 거기에 전하당이라든지 당비라든지 이런 꿀은 당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이런 꿀은 전하당이 얼마나 하는데 사탕무나 설탕을 준 꿀들은 전하당 수치가 적게 나옵니다. 순수한 꿀일수록 전하당이 조금 높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 이놈 장난친 거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근사하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밀원은 뭐 한문으로 꿀밀자 이런 나무를 말합니다. 꿀이 나는 밀원. 식물로서 아가씨 같은 나무가 제일 꿀이 잘 나는 밀원 중에 하나고 아가씨 나무는 매년 씨를 많이
맺고 많이 맺으려면은 그만큼 양분이 충분해야 하잖아요. 양분이 충분하려면 그렇다고 아가씨나무에다가 양봉 농가들이 비료 주는 것도 아니고 산주가 비료 주지도 안 주잖아요. 그러나 자기들이 콩가식물이라고 해서 뿌리에 식혀서 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뿌리 호박대가 있어서 요거 가지고 계속 매년 영양을 자기네가 만들어 질소 고정을 해서 쓰기 때문에 매년 꿀을 많이 분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콩가식물이 다 얻은 것이나. 그래서 꿀을 매년 잘 풍용년 없이 기운만 넣고만 잘 뜨는 겁니다. 또 피나무 꿀 같은 것도 꿀이 잘 나요. 작년도 같은 애는 사상 유례 없이 꿀이 났는데 4번 내지 5번 떴어요. 근데 중국의 저쪽 길림성이라든가 저쪽에 또 그 동북 삼성 이 추운 지역에는 북한의 백두산 그 위쪽에로는 그 피나무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근데 이 꼭 피나무가 장마 때 꽃이 펴서 꿀을 못 떠요. 우리나라 설악산도 있고 오대산도 있고 이 강원도에 좀 있는데. 근데 지난해 장마는 건장마가 와서 그때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작년에 피나무 보러 간 사람들은 아주 꿀을 잘 땄는데 그전에는 피나무 보러 가면 피 본다 그래요. 왜? 피나무 꿀 날라나오고서 가면 비 와서 그냥 묻뜨고서 벌만 절단나서 오고 하니까 피 본다고 했는데 작년엔 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돈 보고 왔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가씨 꽃이 주미론이지만은 동북 삼성에서는 피나무가 주미론이다. 그 사람들은 한 통에 한 40-50kg씩 뜹니다. 아가씨 꿀만. 많이 뜨는 사람은 벌 좋은 거는 70-80kg씩도 떴다는 기록이 있어요. 뭐 유희 비상 요거는 벌들이 난놀이 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난놀이. 이제 태어나면은 날르는 연습을 해야지. 그래서 대개 오후 2시쯤에 이렇게 나왔다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출입구가 좁으면은 앞이가 너무 벌이 와 웅성하고 그 앞이가 벌이 많이 뭉치면은 다른 벌까지 옆비통까지 와서 자꾸 그 벌이 강군이를 자꾸 더 강군이 된다. 이게 몰쳐서. 그래서 출입구를 적당한 넓이로 해줘야 된다. 합봉만은 벌을 2통, 3통을 갖다 합칠 때 중간에 철망이나 이런 거로 해서 벌이 왔다 갔다 왕래를 묻게 하고서 냄새가 동화된 다음에 하루나 2-3일 있다가 이렇게 빼주는 거를 합봉망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신문지 합봉이라고 해서 저녁 때 신문지를 가운데다가 딱 막고 빈 공간에 있다 다른 벌을 갖다 놓으면 저녁 동안에 어떻게 해요? 벌들이 신문지를 다 조서서 그동안에 합봉이 됩니다. 그 신문지 합봉이라고 그래. 근데 요새는 귀찮으니까 다 연기로 다 팍팍 합니다. 훈연 합봉이라 해서. 연기를 하면은 안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벌은 아까 남의 집에 들어갈 때 먹을 것을 갖고 오면은 안 죽인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호주나 뉴질랜드 이민 가려면 어떻게 해요? 돈을 30만 불, 50만 불 갖고 와라. 그 나라에서. 그러면 이민을 받아주겠다 하잖아요. 왜? 너희 돈 갖고 와서 저희 나라 잘 살게 해주니까 도움을 주니까. 도둑질하는 벌도 쉽게 얘기해서 그냥 도둑질하니까 죽이는 거지 꿀을 그들먹하게 먹고 가면은 안 죽입니다. 예? 근데 연기를 하면은 훈연 합봉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연기를 팍팍 한참 쓰면은 매우니까 불안하니까 벌들이 벌집에 저장된 먹이를 배에다가 그들먹하게 먹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통을 개포를 열어놓고 연기를 하고 가만히 놔두면은 또 불안하니까 먹이를 뱃속에 먹어요. 먹은 상태에서는 배가 부르면 남을 공격을 않고 남의 집에 갔을 때 상대방이 나를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응용해서 훈연 합봉을 하는 겁니다. 왕유입할 때도 마찬가지고. 네. 적정 군수는 밀원이 여러분들도 이제 시흥에서 다 양봉가가 다 여러분들이 전업농가가 돼서 100군씩 이상 했다. 여기 20몇 분이 2000 몇백 군이 늘어났다.
그럼 미론이 적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미론도 심어가면서 양봉을 배우셔야 돼요. 전혀 심지도 않고 열매만 따먹으려면 안 되죠. 기술만 배워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적정한 군수, 미련에 비해서 벌이 맞아떨어져야 돼요. 식에서 밤 한 톨 가지고 혼자 먹으면 그래도 씹을 게 있지만은 그놈을 세 쪽 네 쪽으로 나누면 먹고 지실 것도 없잖아요. 뭐 없는데 콩도 반쪽씩 나눠 먹으라고도 하지만은 이 미론도 그래서 양분가들이 옛날에 다른 사람이 벌을 배운다면 안 가르쳐 줬어요. 벌 나한테 좀 팔으라. 안 팔아 다른 데 사라.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은 많이 공개돼서 지금은 누구나 많이 요새 초보자들은 진짜 배우기 좋습니다. 옛날에 안 가르쳐 줬어요. 벌 보는 데 가면은 뚜껑 딱 닫고 자기 텐트로 싹 들어가요. 아니 뭐 할 일 다 봤다고. 물어보는 거나 뭐 대답해 줄까 면 아니 나 잘 몰라요. 물어보면. 이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미론싸움 또 아니면 내 주위에서 같은 거래처에 고객을 한 동네에서 나 혼자 그래도 소매를 해 먹었는데 옆집 사람이 하나가 이웃에서 또 생겼다. 그 반씩 나눠야 하잖아요. 거래처는. 그래서 싫어하는 겁니다. 훈련학공에서 그 훈련을 해주고 그 벌들이 꿀을 먹을 그 시간에 인터벌을 좀 두고 그렇죠. 그때 합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줘.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도 하는데 잘 싸움을 안 할 때는 그냥도 하지만은 그냥 조금 미리 하는 게 좀 쉬었다 하는 게 좋아요. 특히나 여왕벌을 유입할 때 그때에 미리 개포를 열어놓고 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봉이 없다면은 소비를 밖으로 꺼내놓으면은 더 먹이를 잘 먹습니다. 연기를 안 해도. 그런 다음에 다른 데다가 여왕벌을 갖다 유입하면 잘 받아요. 미론수 아까 뭐 꿀이 나오는 나무를 말하는데 바늘과 실 같은 존재다. 그래서 항시 여러분들은 벌 기술뿐이 아니라 좋은 미련을 갖고 있는 것이 그만큼 내가 꿀도 많이 뜰 수 있고 내가 돈도 벌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내가 스스로 찾아 나서는 겁니다. 주미론은 꿀을 많이 분비하는 나무를 주미론. 그래서 뭐 아가시아라든지 뭐 밤이라든지 이런 걸 주미론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아니면은 보조미론. 글자 그대로 벌한테 먹이 정도나 보탬이 되고 꿀 채밀은 어렵다. 이런 걸 보조미론이라고 합니다. 화분어는 꿀은 안 나고 화분만 나는 거. 쉽게 해서 충매화 벌레가 화분 교배를 시켜주는 것을 그래야 결실이 맺는 것을 충매화라고 하고 쉽게 해서 이 바람에 화분 교배를 하는 것을 풍매화라고 해요. 풍매화. 그러니까 풍매화에는 꿀이 없습니다. 벼도 풍매화, 옥수수도 풍매화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화분만 참나무도 마찬가지 이런 거는 잘 들어오는 것을 화분원이라고 합니다. 끝난다. 자, 지금까지 대충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벌을 배우면서 또 이 위에도 여러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이게 뭐 단어 처음부터 다 머릿속에도 안 들어가면 다 할 수는 없고 요 정도에서 어떤 꿀벌의 단어 또 명칭 뭐 아니면은 사용처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했는데 혹시 다른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